만약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기분이 상했다면 그 말에 대해 그에게 사과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번의 군사작전도 없이 루카셴코를 항복하게 만들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북부 전선 방정식을 테이블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입니다. 벨라루스 지도자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6월 15일에 한 인터뷰에서 푸틴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주었고 조용한 외교적 배신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만약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과제 기분이 상했다면 그 말에 대해 그에게 사과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독재자는 국경 너머의 비대칭 위협과 1500km 전선이 열릴 가능성을 보고 두려움에 물러서며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후퇴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루카셴코는 공개적으로 크렘린의 전쟁 비전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쪽의 거대한 위협을 무력화하고 동맹을 내부에서 공황 상태로 몰아넣어 흩어지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공황과 두려움 속에서 후퇴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실 몇 주 전만 돌아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갑작스러운 외교적 계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본부가 제시한 비대칭적 정보 현실입니다. 2026년 5월 말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부대 사령관 마디아르 브로브디는 벨라루스 영토 내의 500개의 잠재적 전략 목표를 식별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민스크 행정부에 매우 명확한 경고를 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벨라루스 참모부는 잠재적인 전쟁 시나리오에서 전선이 1500km 확장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루카셴코가 6월 15일 인터뷰에서 즉시 강조한 전선이 1500km로 확장됩니다. 우리도 러시아인들도 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이 500개의 목표가 만들어낸 합리적인 악몽의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숲과 평지가 주로 이루어진 1500km의 국경 구간은 자연 방어 장벽이 거의 없어 45,000명의 현역 병력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보안 격차를 만듭니다. 벨라루스 군대는 이 거대한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뒤에 있는 전략적 시설을 보호할 작전 깊이가 부족합니다. 키이우가 인접 국가의 깊이를 지도화하는 것은 명백히 일반적인 관찰을 훨씬 뛰어넘는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관찰 작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진은 신호 정보, 위성 데이터, 지상 인적 자원의 통합 작전에서 나온 것으로 루카셴코가 그의 나라를 열린 책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에서는 국경 너머에서 공역을 스캔하는 나토 경고 플랫폼과 고해상도 위성 시스템이 벨라루스 군사기지, 레이더 기지, 물류 허브의 열 신호를 데이터 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러시아 내부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아테크 파르티잔 네트워크와 같은 현지 정보 요소들이 벨라루스의 철도망과 산업시설 주변에서 이러한 좌표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분석 부대는 매달 수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여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멈출 수 있는 표적 매트릭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500개의 식별된 표적의 프로필은 벨라루스의 진정한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이 목록에는 군사 주둔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생명 유지 장치와 연료 저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지리와 자원을 가진 초강 대국조차 자국의 금융 중심지를 보호하는 데 전략적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좁은 지리적 공간에 갇힌 국가가 이러한 비대칭적 위협에 저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벨라루스 국가의 사고는 러시아 내 수십억 달러 가치의 전략적 정유소와 대규모 에너지 센터가 비대칭 시스템에 의해 무력화된 것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보안 구조가 붕괴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벨라루스의 지리적 구조는 가장 먼 지점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50km에 불과하여 3000km 범위의 플라밍고 무인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표적판으로 만듭니다. 민스크의 방공망은 주로 고고도 목표물을 위해 설계된 구형 S300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 배터리는 저고도로 무리를 지어 징역하는 복합 시스템에 대한 보호 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벨라루스는 구형 세대의 방공망으로 인해 3,000km 범위의 현대적인 자율 드론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의 장갑 능력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갑 부대의 주축을 이루는 T-72 B전차는 위에서 오는 정밀 타격 제블린 미사일과 스마트 탄약을 탑재한 FPV 드론에 대해 체계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수호이 25와 미그 29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세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첨단 방공 시스템에 대한 생존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나라를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열린 책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기술적 비대칭성과 군사 장비 간의 격차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본부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단 한 명의 군사력도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테이블에서 항복 지점까지 이끌었다. 단지 정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내 나라는 매우 취약하다고 말하며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 물러서는 국가 원수는 단순히 외교적 책략으로 읽힐 수 없다. 이 상황은 깊은 구조적 붕괴에 대한 기대와 물류적 교착에 대한 두려움의 외적 표현이다. 루카셴코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장면은 그의 동맹국인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 움직임에 대해 국내 전선에서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나사 회사의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비대칭 작전은 러시아 깊숙이 위치한 38개의 전략적 정유소에서 심각한 생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의 연쇄 반응으로 현재 러시아의 약 55개 지역에서 연료 물류의 눈에 띄는 수축과 공급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주유소의 부분적인 중단, 농업 활동을 위한 디젤 공급의 어려움, 상업 운송 네트워크의 변동은 국경을 넘는 작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생산자조차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사진은 방대한 지하 자원과 지리적 깊이를 가진 러시아조차도 55개 지역에서 연료 물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후방 전선에서의 전쟁의 진정한 대가를 나타냅니다. 벨라루스 지도자가 이 그림을 자신의 작고 폐쇄적이며 중앙에 의존하는 경제에 맞추면 그는 위험의 심각성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현재의 공급 문제를 시간을 두고 분산시키고 대체 철도 경로를 만들고 거대한 국내 시장 역학을 활성화하여 관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그런 지경학적 유연성이나 전략적 깊이가 없습니다.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국내 시장과 산업의 중추는 모지르 정유소라는 하나의 대규모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시설이 마디아르 부대에 의해 조정된 오버백개 목표 목록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군사 논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잠재적인 확전에서 이 정유소가 기능을 잃는 것은 벨라루스의 단순한 연료 변동이 아니라 국가의 물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카셴코가 테이블을 떠나게 만든 훨씬 더 내부적이고 유기적인 위협의 물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카스투시 칼리노스키 연대입니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2020년의 격동적인 정치 과정 중 국가의 압력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야 했고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대 내에서 높은 전투 경험을 가진 정규 군사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연구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약 5,000명의 이 자원봉사자들은 키예프 방어부터 바흐무트 참호까지 현대 전쟁 전술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히 국경 방어를 수행하는 군단이 아니라 벨라루스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매우 동기부여된 조직입니다. 볼랏 대대와 같은 특별한 대피 및 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구조는 벨라루스 정권의 미사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구 압박 요소입니다. 만약 민스크 행정부가 그 넓은 1,500km 전선에 군대를 보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고 비대칭 전쟁 교리를 갖춘 이 경험 많은 군인들과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45천 명의 징집병으로 구성된 벨라루스 군대가 이 세력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주요 분석 질문입니다. 지휘의 약점이나 물류 문제로 압도된 부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은 정권의 주요 내부 보안 위험입니다. 독재자는 외부에서 오는 비대칭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부 군사 및 정치적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갈등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경제 압박을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면 베이징의 물류 우려가 이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벨라루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 1대1로 프로젝트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교통 경로 중 하나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육로로 유럽 시장에 도달하는 주요 철도 다리와 무역 동맥이 이 지리를 통과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중립성과 사과 움직임 뒤에는 베이징이 자신의 공급망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민스크와 모스크바에 가하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지정학적 경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륙간 무역 비전은 벨라루스가 적극적인 분쟁 지역으로 변하고 글로벌 보험료가 급등하며 물류 흐름이 중단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거부합니다. 이 상황은 모스크바의 지역 동맹국에 대한 운영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크렘린을 외교적 고립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파트너들이 전략적 현실을 보고 테이블을 떠날 때 군사 교리는 공식적으로 그 유효성을 잃게 되며 현재 크렘린은 이 외교적 고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 분열은 과정 중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조용한 배신으로 변모했습니다. 루카셴코가 텔레비전에서 크렘린의 군사 비전을 직접 겨냥하여 발언한 합리적인 문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동맹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독재자가 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를 현실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평가한 것은 모스크바가 동맹 수준에서 자국 국민에게 강요하는 절대적 우위의 서사를 무너뜨렸다. 수년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크렘린 행정부는 세계 언론 앞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지지자가 그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사실 러시아 내부 역학에서 발생하는 엘리트 균열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데올로기스트 자카르 프릴레피는 현재의 군사 구조로는 지속적인 성공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크렘린과 연계된 군사 분석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물류 혼란으로 인해 다가오는 시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마 의원 비아체슬라프 마르카예프는 국내 사회적 혼란의 위험에 주목하며 경제적 부담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내부 인사부터 외부 인사까지 여러 인물들이 지상에서의 소모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루카셴코의 움직임은 이러한 일반적인 불신에 대한 국제적 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작전 행동이 기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러시아가 전략적 예비로 보유했던 북부 전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푸틴에게 충성을 보이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젤렌스키에게 사과함으로써 외교적 탈출구를 교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두자가 발표한 세부 사항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푸틴과의 사적인 대화를 전달하면서 우리 둘 다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중립적 욕구를 마치 러시아 지도자의 결정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 권력 투사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가 적용한 사실상의 고립 정책과 함께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행정 및 경제적 과정에 추가되어 대부분 중단 상태로 이동했다. 루카셴코의 조용한 배신은 푸틴을 넘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모스크바와 함께 화려한 핵 훈련을 개최하지만 곧바로 우리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고백하여 그 훈련의 억제력을 없애버린다. 북부 전선 약속이 논의되는 동안 그는 내 영토에서 군사 행동을 기대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하며 문을 닫습니다.
2차 및 3차 결과를 살펴보면 민스크 행정부의 급진적인 전략적 후퇴가 외교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북부 전선 억제력과 수알키 회랑 교리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벨라루스가 사방에서 서로 다른 군사 및 정보 위협의 협공 속에 사실상 폐쇄된 구조로 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폴란드가 구축한 포괄적인 이스트 실드 네트워크 50만 명의 대규모 군대 역량을 달성하려는 비전, 그리고 제구에 추가된 F-35 전투기가 지역 안보 균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리투아니아 국경을 중무장한 군사 요새와 현대적인 센서 네트워크로 강화하고 독일군이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외부에 완전 무장한 기갑 여단을 배치하여 벨라루스의 외향적 군사 옵션을 차단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대규모 훈련은 공중, 육상, 해상 요소를 포함하여 3만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스크 행정부에 외교적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수발키 회랑 독트린은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와의 육상 물류 연결 가능성을 유지했지만 민스크 행정부의 이 중립 조치로 인해 사실상 파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벨라루스가 적극적인 갈등 방정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나토가 발트해와 동유럽에서 전례 없는 용이함으로 보안 구조를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카셴코는 푸틴에게는 충성스러운 역할을 하면서도 그의 등 뒤에서는 빠르게 출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실용적인 탈출은 푸틴이 분명히 보고 있지만 개입할 수 없는 조용한 배신입니다. 지정학적 이익과 개인 생존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벨라루스 지도자는 완벽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푸틴이 어떻게든 승리한다면 민스크 행정부는 현재 체제에서 위성 국가로 계속 남게 됩니다. 하지만 푸틴이 패배하면 정권은 위기에 처합니다. 칼리노우스키 연대가 국경에서 들어오고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며 민중 봉기가 시작됩니다. 벨라루스가 전쟁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500개의 주요 목표를 공격합니다. 국내 전선이 열리고 서쪽에 대규모 군대를 구축한 폴란드와 나토 군대가 상황에 개입합니다. 해결책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푸틴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미지를 파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칭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 중립성 환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렘린의 눈에 신뢰를 잃는다. 마디아르의 500개 목표 경고는 그의 본부에서 벨라루스를 향해 발신되었고 1500km 전선에서 만들어진 방어 교착 상태는 동맹국의 경로를 바꾼 외교적 망치였다. 러시아의 작전을 위해 4년 동안 물류 기반을 제공했던 민스크 행정부는 국경 너머 약 50파속개 지역에 걸쳐 연료 변동이 확산되고 정유소가 손상된 것을 인식하자 군사적 환상에서 급속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과와 취약성에 대한 강조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것은 비대칭 압력에 직면했을 때 국가 인프라가 급속히 파괴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승리 가능성을 의문시하며 푸틴에 대해 조용히 배신을 감행한 루카셴코는 크렘린 동맹 네트워크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단 한 번의 군사작전 없이 북부 전선의 방정식을 유리하게 바꾼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가 신뢰했던 파트너들조차 그의 군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깊은 전략적 고립에 빠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